평화롭고 조용한 주택가에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여자의 절규가 있었어요. 이 짐승 같은 놈아. 우리 딸을 왜? 목소리의 주인은 45세 김미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으로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내가 사람 새끼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남편 박민호는 옷이 찢어진 채로 황급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19살 의붓딸 서윤이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죠. 서윤아,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미영 씨는 딸을 꼭 껴안으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딸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4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서연입니다. 40살,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10년을 보낸 뒤 5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제 일상이 돼버린 일터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진료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조서윤이 접수대를 정리하며 인사했습니다. 19살 고등학교 동창 최미영의 딸이에요. 재수생인데 한 달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한 아이라 접수와 정리 업무를 맡겨도 안심이 됩니다. 서윤아,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물었을 때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요. 공부 때문에. 하지만 제 눈에는 단순한 수면 부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얼굴의 창백함과 눈가의 그늘, 어깨를 움츠린 자세가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서윤은 이상하게 자주 아팠습니다. 두통이 심하다며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도 정작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위장장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위내시경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5번의 내원 기록. 모두 애매한 증상들이었죠. 혹시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수능 준비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답을 할 때 서윤의 손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놓친 게 있을까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에는 누가 있지? 엄마랑 새아빠요. 새아빠는 회사 다니시고, 서윤의 목소리가 새아빠라는 단어에서 살짝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새아빠랑은 언제부터 함께 살았니? 3년 정도 됐어요. 서윤이 대답했지만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병원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서윤이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끄는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눈가에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목에 작은 멍 같은 것이 보였어요. 서윤아, 손목의 멍은 어쩌다 생겼니? 아, 어제 문에 부딪혔어요.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저는 의사로서 그런 신호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윤이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다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나는 의사니까 비밀 보장은 확실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생님,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 몸에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나쁜 짓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볼 수 있니?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것이 단순히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윤의 진료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불면, 두통, 위장장애, 불안감. 모두 트라우마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들이었어요. 저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초기 증상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보내줄 수 있어? 다음 날 받은 자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윤이 보이는 모든 증상들이 일치했어요.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성급하게 나서면 서윤이 더 움츠러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개인적인 관계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미영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니까요. 그날 오후 서윤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서윤이 변기에 엎드려 있었어요. 괜찮니?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서윤을 진료실로 데려와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열도 없고 복부 압통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성 구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윤아,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다는 거 알지?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어요. 새아빠가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늦게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윤이가 요즘 병원 일 어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제가 대답했을 때 미영이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혹시 서윤이가 이상한 말 안 했지? 요즘 애가 좀 예민해져서 말이야. 미영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이상한 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무슨 이상한 말? 아니야, 그냥 사춘기니까 집에서 투정도 좀 부리고 그런다고 해야 하나. 저는 미영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남편이 서윤이한테 좀 엄하긴 한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 성적도 신경 쓰이고. 박민호. 서윤의 새아빠죠. 건설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민호 씨는 어떤 분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서윤이한테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다음 날 서윤이 출근했을 때 표정이 더욱 어두웠습니다. 새로운 멍이 팔뚝에 생겨 있었어요. 서윤아, 또 어디 부딪혔니? 네, 계단에서. 하지만 그 멍의 모양은 계단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서윤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서윤아, 의사로서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집에서 누군가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니?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말하면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요. 무슨 큰일? 엄마가 힘들어할까봐요. 그리고 새아빠가 화내면.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아빠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니? 서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깨에 손 올리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밤에 제 방으로 와서 이상한 얘기해요. 그리고 만지려고 하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몇 번 정도. 한 달 전부터 계속요. 엄마가 야근할 때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상황을 몇 번 접해봤지만 아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윤아,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멈춰야 해.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새아빠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는데. 그날 저녁 저는 고민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서윤과 미영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서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몸에 상처나 멍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둬. 그리고 새아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시간과 내용을 메모해둬.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난 의사니까 너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며칠 후 서윤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발목에 손가락 자국, 어깨에 멍, 목 뒤에 긁힌 상처. 모두 성인 남성이 가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었어요. 이거 언제 생긴 거야? 어제 밤이요. 제가 거부하니까 화를 내면서 3개 잡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신고하기 전에 서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어요. 서윤아,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니?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한테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말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날 밤 미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서윤이가 너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던데? 응, 병원 실습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남편이 서윤이를 좀 찾고 있었는데. 미영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 찾으셔? 글쎄, 뭔가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던데. 아빠로서 신경 쓰이나 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민호가 서윤을 찾고 있다는 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미영아, 혹시 남편이 평소에 서윤이한테 어떻게 대해? 뭔 소리야? 잘해주지. 좀 엄하긴 해도.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미영도 뭔가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제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악몽을 꾸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새아빠가 전화 여러 번 했어요. 서윤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새벽까지 12번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뭐라고 문자 왔니? 확인 안 했어요. 무서워서. 저는 서윤의 휴대폰을 받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야. 왜 전화 안 받냐? 빨리 집에 와.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 가만 안 둘 거야. 마지막 문자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서윤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서윤아,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 엄마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거야. 병원으로 출근한 후 저는 먼저 서윤의 진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내원 기록, 증상, 처방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또한 서윤이 찍어둔 상처 사진들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아는 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형사님. 소아과 의사 김서연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강 형사는 자세한 상황을 듣고 난 후 말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고요. 증거 보전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서윤 양과 함께 서에 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했을 때 서윤이 많이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해요. 응, 너를 보호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 서윤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있어 주시죠. 당연하지. 끝까지 함께 할게. 경찰서로 가던 중 서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 새아빠가 제 진료 기록을 어떻게든 보려고 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보호자니까 알려달라고 했대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일주일 전쯤요. 접수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우겨서. 이제 박민호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서윤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서 뭔가 발설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협박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은 없었니? 새아빠가 엄마한테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대요. 요즘 이상하다고.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서윤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로 만들어서 나중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강 형사와 여성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서윤이 진술을 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후 서윤이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네. 하지만 다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강 형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간순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들이요.
박민호 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혹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서윤 어머니 미영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영 씨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럼 일단 피해자 어머니께도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해야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저를 믿어줄까요? 믿어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저도 솔직히 걱정되었어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미영아,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설마 서윤이가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지?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미영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걸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미영을 만나 모든 걸 설명해야 하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서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마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미영이 앉자마자 말했어요. 목소리에 불안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서윤이가 민호 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야. 서윤이가 나한테 털어놨어. 말도 안 돼. 남편은 서윤이한테 잘해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영아, 증거가 있어. 서윤이 몸의 상처들, 진료 기록, 그리고 민호 씨가 보낸 협박 문자까지.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상처 사진들을 볼 때는 손을 떨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거야? 서윤이가 직접 증언했어. 그리고 시간과 상황이 모두 일치해.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몰랐어. 서윤이가 왜 말을 안 했을까? 서윤이는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참았던 거야. 그리고 민호 씨가 계속 협박했고. 협박?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협박? 저는 박민호가 서윤의 진료 기록을 보려고 했던 일. 서윤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로 몰아가려던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 증거 인멸하려고 한 것도 그렇고. 미영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사실 조금씩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어. 남편이 딸 방에 자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딸이 요즘 말이 없어진 것도 그럼 왜 확인 안 했어? 확인하기가 무서웠어. 정말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윤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지켜야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서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해.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지 마. 제가 말했지만 미영은 이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빨리 집으로 와. 딸은 어디 있고? 미영이의 남편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미영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어? 애는 병원에서 프로그램 교육 받는 중이야.
무슨 교육 프로그램? 당장 데려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경찰에서 나한테 연락 왔어. 도대체 뭔 일인지 설명해.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여보,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차근차근.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 서윤이 그년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 순간 박민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딸을 그년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이었어요. 미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많이 화나 있어.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가면 안 돼. 일단 서윤이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저는 미영을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미안해. 못 알아봐서 미안해.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모녀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 남편이 제 병원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원장인가? 내 와이프와 딸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시죠? 나 미영이 남편이야. 서윤이 내 딸이고. 서윤이 새아빠. 지금 병원 시간 아닌데 무슨 일이세요? 내 가족 멋대로 데려가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내 딸은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야. 거짓말도 잘하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 보호? 웃기지 마. 나는 내 딸 서윤이 법정 보호자야.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법정 보호자라면 경찰서를 통해 문의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제 미영이 남편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 씨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긴급 체포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서윤이와 미영 씨는 이제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해요. 미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내 딸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서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하겠어? 내 딸을 위해서라면. 서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서윤은 분명히 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박민호의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미영이를 법정까지 동행했어요. 서윤이 많이 떨고 있어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어.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민호가 법정에 들어올 때 서윤이 제 팔을 더 꽉 잡았어요. 박민호는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서 저희 쪽을 째려보더군요. 그 시선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 조서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방법들이 낱낱이 읽혔어요. 서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으로서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한 달간 5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모두 심인성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두통, 위장장애, 불면증 등이 주된 증상이었죠. 판사가 질문했어요. 그런 증상들이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들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저는 준비해간 진료 기록과 의학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박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는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재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였어요.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윤이 찍어둔 상처 사진들, 박민호가 보낸 협박 문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 안보안 카메라에 찍힌 박민호의 행동들. 박민호가 서윤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어 있었어요. 이 영상은 언제 발견된 건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 형사가 답했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이 삭제하려고 했지만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아빠라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했고 제가 거부하면 화를 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침실에 들어와서 옷을 벗으려고 했어요. 박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애가 나를 유혹한 거라고.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박민호는 계속했어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꾸며낸 거야. 법정 경비가 박민호를 제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저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첫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박민호의 형이 저희 앞을 막았습니다. 야, 너희가 우리 민우 인생 망치는 거야. 중년 남성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합의금 얼마나 원하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범죄? 가족 간에 무슨 범죄야?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인식이 성범죄를 키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서서 말했습니다. 합의 같은 거 없습니다. 제 딸이 당한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당한 게 뭐야? 설마 그 정도로 당했다고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너무 민감해. 그 말을 들은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서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범죄를 덮으려는 시대는 끝났어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박민호의 형이 화를 내며 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두고 보자. 너희가 이기는 줄 아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야. 하지만 새아빠 가족들이 저를 원망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원망은 너를 향해야 할 게 아니야. 박민호를 향해야 하는 거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협박이나 회유가 와도 끝까지 서윤을 지키겠다고요. 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두 번째 재판 날,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민호 측 가족들과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서윤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어서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박민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불법 동영상들, 그리고 과거 직장에서 성추행으로 경고받은 기록까지. 박민호가 상습적인 성범죄자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박민호의 과거 행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019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21년에는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이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박민호의 변호사는 여전히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혼 가정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이 제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박민호가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법정 경비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강 형사가 말했어요. 김 원장님께서 초기에 잘 대응해 주셔서 수사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의료 기록과 증거 보전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형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만족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놨네.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민호가 감옥에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미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저희가 질 책임은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네.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는데.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성추행한 사람은 절대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서윤이도 입을 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왜 참아야 했겠어요?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윤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 서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미영이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평생 고마울 거야. 너 덕분에 서윤이를 지킬 수 있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서윤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의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 꼭 의사가 되자.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돼. 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윤은 전문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악몽을 자주 꾸고 불안해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영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으며 서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선생님, 요즘 꿈에서 새아빠가 나타나지 않아요. 서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상담은 어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편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좋아요. 서윤은 병원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하며
의료진의 업무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환자한테 설명할 때.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어느 날 서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곳에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참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까지. 서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아직은 너 자신의 회복이 우선이야. 네,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당시에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요. 서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미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서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서윤아, 엄마가 그때 몰라봐서 정말 미안했어.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녀 관계가 전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병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내문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했고, 상담 전문기관과의 연계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환자들에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상황에 환자가 왔어요. 16살 여학생인데 계속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윤의 초기 증상과 비슷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힘든 일이 있니? 그 아이가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역시 가족 내 성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사례를 떠올리며 차근차근 대응했어요. 먼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보전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언니,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또래가 해주는 위로가 더 큰 힘이 되었나 봐요. 선생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 너처럼 용기 있는 아이들 덕분이야. 서윤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에 서윤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선생님,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지. 넌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잖아. 나중에 의사가 되면 꼭 선생님처럼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서윤의 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서윤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수능에서 의대 진학이 가능한 점수를 받았어요. 결과 발표 날 서윤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됐어요. 정말 됐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축하해, 서윤아.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꿈꿀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고. 입학 전까지 서윤은 계속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접수 업무를 넘어서 환자들과 소통하는 일까지 맡고 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오면 서윤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언니 많이 아파. 괜찮아.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야. 서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의사가 될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은 일을 책으로 써볼까 해요. 책,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안내서 같은 거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활용하려고 하다니.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다시 그때 일들을 떠올려야 하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미영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해자의 아내였다는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센터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미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고만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병원에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했고, 전문 상담사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저희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문의가 오더군요. 김 원장님, TV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의료진의 역할에 대해서요. 저는 고민했어요. 서윤의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서윤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선생님, 하세요. 저도 함께 나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인터뷰 당일 서윤은 생각보다 당당했어요. 저는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첫 마디부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믿어주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송 이후 병원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저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의료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서윤의 대학 입학식 날, 저와 미영이 함께 참석했어요. 의대 새내기가 된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6년 후에 꼭 선생님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릴게. 저는 서윤을 꽉 안아줬어요.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아이니까.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서윤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미영이 너도 용기 있게 서윤이를 지켜줬잖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서윤이가 의대에 입학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서윤이가 보여줬다. 며칠 후 서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께 대학 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해부학 수업을 들으면서 인체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윤리 시간에는 항상 선생님이 생각나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윤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는 서윤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의사로서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혹시 서윤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의사가 된 서윤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